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271명 승객들의 비극적인 비행이 시작됩니다. 1994년 4월 26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출발한 중화항공 140편은 일본 나고야로 향하는 평범한 국제선 여객기였습니다. 기내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일본인 단체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익숙한 항공기 내 안내방송, 환한 웃음과 함께 제공된 기내식, 창밖에 펼쳐진 새파란 하늘. 누구도 이 여정이 그들의 마지막 비행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늘에선 단 7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1994년 4월 26일 오후 4시 53분 중화항공 140편은 대만 장제스 국제공항을 이륙합니다. 기종은 에어버스 A300-600R, 당시 중화항공이 새롭게 도입한 유럽산 항공기였습니다. 이전까지 중화항공은 미국의 보잉 747을 주력으로 운용해왔지만 노선 확장을 위해 연료 효율이 높은 에어버스를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환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중화항공은 기존 보잉 부기장들을 갑자기 에어버스 기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는 조종 방식, 자동화 시스템, 심지어 조종석 구조조차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충분한 시간 없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날 기장은 42세, 비행 총 경력은 8,340시간. 하지만 에어버스 A300 비행 경험은 고작 1,350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부기장은 26세, 총 비행 시간은 1,624시간, 에어버스 경력은 1,033시간. 당시로서는 비교적 젊고 경험이 적은 편이었죠. 두 사람 모두 A300에 대한 이해는 깊지 않았고 무엇보다 둘 다 기종에 대해 완벽히 익숙하지 않은 조종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내 승객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창밖으로 상공을 바라보며 일상으로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비행은 순조로웠습니다. 관제탑과 교신도 문제 없었고 오후 7시 10분경 항공기는 나고야 공항 34번 활주로에 접근 중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기장은 부기장에게 착륙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했고 부기장에게 경험을 쌓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기장은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부기장의 착륙을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부기장은 약간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랜딩 기어는 내려졌고 플랩은 착륙 설정, 관제탑은 착륙 허가를 통보합니다. 그러나 사고는 이 평화로운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사고 발생 2분 전 부기장은 실수로 조종석 오토 스로틀 아래에 위치한 복행 레버를 건드립니다. 이 레버는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상승할 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행이 아닌 정상 착륙 도중이었습니다. 복행 레버가 작동하자 자동으로 오토 스로틀이 켜지며 비행기의 추력이 높아지고 기수는 상승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장은 즉시 상황을 인지합니다. 부기장은 당황하며 오토 스로틀을 해제하려 하지만 시스템은 쉽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수초 후 겨우 오토 스로틀이 꺼졌지만 비행기의 자세는 이미 이상해졌고 하강률도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기장이 감당할 수 있는 실수였습니다. 사고 발생 1분 전 기장이 조종을 인계받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스템이 개입합니다. 자동 추력 보호 시스템. 기수가 일정 이상 들릴 경우 실속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출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작동하며 비행기는 다시 급상승을 시도합니다. 조종석에는 자동화된 항공기의 명령과 인간 조종사의 지시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해제되지 않았고 비행기는 점점 실속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기장은 결국 착륙을 포기하고 복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제탑으로부터 복행 승인을 받고 복행을 시도하자
비행기는 급상승. 결국 실속 상태에 빠져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고로 총 271명 중 26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중 10명은 초기 생존자였으나 구조 도중 3명이 사망했고 결국 단 7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부기장의 실수였습니다. 폭행 레버를 건드린 단 한 번의 실수가 자동화된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둘째, 오토 스로틀 및 폭행 시스템의 작동 구조. 폭행 레버는 오토 스로틀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 이로 인해 실수로 쉽게 건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번 작동된 폭행 시스템은 해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기존의 조종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셋째, 조종사들의 기종 전환 미숙. 보잉에서 에어버스로 전환하면서 충분한 교육과 숙련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조종사들이 교육받은 기종과 운행 중인 기종 간의 차이가 있었기에 교육받은 내용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넷째, 중화항공의 시스템 대응 부족. 이전에도 폭행 시스템 관련 이상 사례는 있었습니다. 에어버스는 사고 나기 전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1년 전 항공사에 통지하였으나 강제력이 없었고 긴급한 개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화항공은 에어버스의 개선 권고 사항을 강제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었습니다. 1998년 676편 추락, 기상악화 속 폭행 노중 실속, 전원 사망. 2002년 611편 기체 정비 불량으로 이륙 30분 만에 해상 추락, 전원 사망. 그리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중화항공은 정말로 안전한 항공사인가?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한 것, 그건 불행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건 사람이고 시스템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사람의 의도를 무시할 때 재앙은 단 몇 초 안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이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